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저는 인생 천재 아는 변호사이고요. 저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니에요. 저희 법무법인은 여러 가지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 가사 사건, 불륜 사건, 형사나 민사나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혼과 불륜 사건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을 뿐인 거죠. 제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이혼 관련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 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무언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냥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결혼 생활에 어떤 갈등이 있어, 아니면 이혼 준비를 하고 싶어, 뭔가 어떤 내가 인생에 어딘가 막혀 있어, 돌파구를 찾고 싶어, 그러면은 아는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하는 건 쉽죠. 그렇지만 쉽게 얻은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거나 믿을 수 없거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보잖아요.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면서 내 소중한 인생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 3년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더라 라는 말을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상담할 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냐, 그렇게 알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은 이혼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3년만 별거해 있으면은 가출해서 3년 지나면 자동 이혼인데 너무 좋은데? 이혼이 자동으로 된다니.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혼 계약은 종신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계약인데 자동으로 해지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혼을 하고 싶으면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자동, 오토매틱 그런 거 원하시면 안 되고요. 아날로그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갈등이 여기에 있어. 이혼은 저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데는요, 걸어가야 돼요. 여기를 지나쳐 가셔야지 여기에서 여기로 갑자기 순간이동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순간이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싫은 거예요. 난 쟤랑 대화도 안 되는데 이혼을 어떻게 해? 제가 이혼 안 해줘요. 그러면서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내는 게 자동 이혼.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등장하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궁금해,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는 변호사랑 상담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의 어떤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삶이라는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결국은 여러분이 해결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유익한 상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의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이혼할 때 집을 나와도 되냐,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혼은 여러분 뭔가요? 이혼은 나쁜 거예요? 이혼은 실패 맞죠? 실패 맞아. 근데 이혼 안 하면 성공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혼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혼은 해결책이다. 마지막 해결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지에 있으셔야 돼요. 나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요. 갈등이 산적해 있는, 여기에서 풀 수 없는 갈등, 이 상태를 사실 만든 여러분 잘못이죠.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거 왜 만든 거예요? 앞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막 자동 이혼 되듯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면, 머리를 좀 조금이라도 굴려보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회피했을 때 이 문제는 계속 커지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봉착하게 된 거죠.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거기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해결책이 이혼이란 말이에요. 이혼을 향해서 가야 돼. 그래서 이혼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힘들게 이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혼하기 싫어. 당연히 상대방은 한쪽은 이혼하기 싫죠. 왜 그래요?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가 아니라 편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가정이 이혼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오로지 하나죠. 뭐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참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쟤는 노력을 안 하고 얘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쟤는 좋죠. 그러니까 얘는 이혼하기 싫죠. 나는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쟤는 이혼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진흙탕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혼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놓은 곳이 진흙탕이란 말이에요. 갈등을 안 풀고 이렇게 갈등을 부풀려 놓고
그 갈등의 무게에 압도돼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기가 바로 진흙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이혼한테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 그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진흙탕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혼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이혼을 시작을 할 때 이혼을 하기 싫은 일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면 이혼을 안 시켜줘요. 국가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계속 가끔씩 이혼이 기각되는 판례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나 쟤랑 살기 싫은데 아니 못 살겠다고. 그리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쟤는 아무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럼 나 혼자 죽을 때까지 희생하라는 건지 국가에서 도대체 뭘 나보고 하라는 건지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살기 싫다는데 갈등이 있는데도 인정은 해. 폭행이 있었다. 근데 뭐 오래됐다. 뭐 그걸로 인해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저리 쓰면서 결국 이혼 기각. 그럼 어떻게? 이혼 기각됐다고 해서 같이 잘 사는 사람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별거된 상태로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 또다시 이혼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완전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그럼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빨리 유책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면 되죠. 위자료는 집구리만큼 책정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살기 싫다는데 이혼을 안 시켜주면 그거는 국가의 폭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근데 특별한 유책이 없어. 유책이라는 게 뭐 불륜이라든지 폭행도 막 정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이혼을 안 시켜주겠대 국가에서. 그랬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일방이 이혼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자녀를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이혼을 누구라도 쉽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뭐 참고 살지 뭐 책임감이 있네 없네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가정 폭력이 있든 뭐든. 그래서 나와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집을 나와도 되느냐, 가출을 해도 되느냐, 아이랑 함께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셔도 됩니다.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언제 나오는 게 좋은지,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은지,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행동 수칙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집을 나왔어. 별걸 하는 중이야. 근데 남편이 아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안 먹혀. 내가 그동안 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한 10몇 년을 고생했어. 근데 더 이상 나한테는 먹히지 않아. 나는 단호해. 이혼을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아이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아빠라면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쪽이 아빠고 아이들과 집을 나간 쪽이 엄마라면 계속 아이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나가면 일단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파고드는 거죠. 아빠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고 반성한다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집을 나가서 지금 이렇게 됐다? 돌아와라? 아빠 죽을 것 같아. 처음에는 세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빠 죽을 것 같아. 아빠 죽을 거야. 정말로 자살하겠다. 자식한테. 이런 이 성숙한 어른답지 않은 부모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아이한테 문자를 보내서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은 집을 나온 엄마는 내 아이가 나 때문이 아닌데도 나의 선택 때문에 아이가 괴로워하는구나. 아이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하겠다. 라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인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아빠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죽으려면 그냥 혼자 죽으면 되는데 사실 죽을 마음이 없는 거죠.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폭언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사냐. 그래서 계속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납치하죠. 아이를 약치, 유인하죠. 아이 학교를 찾아가.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기다려. 문 앞에서 기다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빠기 때문에 이 거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명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가 아빠를. 그러면서 엄마랑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애가 보고 싶으면 집으로 와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입니다. 다반사고요. 아니면은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나이야. 어린이집 다녀. 그럼 그냥 가서 데리고 와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혼이라는 것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이혼을 너무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를 자기가 이혼하기 싫어. 그래서 그 과정에 아이를 개입시키고 아이를 이용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를 드려요. 사실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언제냐면요. 시작할 때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분리되고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그 단계 한 2, 3개월 정도 될 텐데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소송에 들어가면요 안정이 돼요. 이제 법정에서 공방을 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일은 없어요. 물론 제가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서면을 보내면 열이 받을 순 있지만 당황하진 않거든요. 근데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 아이에 대한 뭐 임시 양육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랬을 때 이때 가장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해드리거든요. 문자나 그런 것들도 많이 코치를 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남편이 아이 학교 앞에 찾아간다. 그래서 아이를 직접 만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거나 아이한테 어떤 부모의 이혼에 관련해서 아이가 알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할 때 아이한테 나는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네가 아빠랑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너한테는 아빠니까 엄마가 네가 아빠를 만나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미숙한 아이가 아이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거는 아이한테 아무런 것도 준 게 아니에요. 아무런 기준도 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이한테 무엇이 좋은지 부모가 생각해서 평가하고 그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걸. 그리고 나쁜 거는 주지 않는 거죠. 아이가 뭐 좋아한다고 해서 다 줄 거예요?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막 밤에 잠자기 전에 과자 줄 거예요? 안 줄 거잖아요. 아이가 울어도 안 줄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판단을 해서 엄마가 그럼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남편을 평가하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사람 등급을 나누잖아요. 이래서 9등급, 쓰레기, 하류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몇 등급의 사람인가? 등급이 낮아. 등급이 낮다는 건 뭐예요?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집불통. 계속 했던 잘못을 계속해. 반복해. 나아지지 않아. 말은 번들을 하게 잘해. 잘하겠대 앞으로. 각서만 30장이야. 근데 행동이 바뀌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고집불통.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자님이.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래서 내가 평가를 내렸으면 그 나쁜 것이 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엄마가 해야죠. 엄마가 평가해야죠. 근데 그걸 아이한테 맡겨. 네가 알아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말하려고 그래요. 네가 선택했잖아. 아니 아이가 7, 8살밖에 안 된 애한테 네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나이가 30, 40, 50이 돼도 자기 것도 선택 못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그건 발생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아빠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를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네가 알아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정말 생각의 힘이 진짜 없는 부모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엄마와 아빠의 문제야. 너희들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야. 왜냐면 이혼도 문제 해결 책이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엄마랑 이야기하지 않고 너를 찾아간다. 그래서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거는 문제를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빠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해. 아빠이기 때문에 뭐 피하기는 어렵겠죠. 피하기는 어렵지만 아빠가 어떤 대화를 시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겠죠. 엄마 아빠의 문제는 엄마 아빠끼리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두 분 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어리면 어떻게 돼요? 더 어려.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나이야. 어린이집을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되겠죠? 아, 내가 아이랑 같이 어디 봐줄 데도 없으니까 그냥 보내. 그럼 아빠가 찾아와. 애를 데리고 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초한 거죠. 형법에서는 자초위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게 누굴 위해서? 나하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왔다 갔다 뺏기고 뺏고 뺏기는 것도 아이는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 아이를 주로 양육했던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환경을 분리하는 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그 상황 자체를 나쁘게 보는 재판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다퉈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거지 재판부에서 나쁘게 볼까봐 아이가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방치해 둔다? 그거는 저는 그게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 아이 인생은요. 미성숙한 아이는 내가 양육을 하는 거고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지 법원이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제3자예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내 아이의 행복 그리고 나의 행복은 내가 책임지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신감은 가지고 삶을 사셔야 된다. 뭐 결혼과 이혼을 떠나서 그 정도는 당당하게 그 정도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지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애도 낳고 애도 잘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이라는 마지막 해결책을 쓰시게 된다면 부모로서 굉장히 단호하셔야 되고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먼저 아빠가 먼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흔들리면요 아이는 그거 따라서 흔들려요. 그런 경우라면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이제 극기복례라고 하는데 극기복례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극기복례가 안 되어 있는데 부모는 자식이 극기복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먼저 변하시고요. 이혼에 대한 생각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를 분명히 이용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일을 계획을 하셔야지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을 해봤자 뭐하냐고요. 이미 그런 일은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 내가 어리석은 거죠. 이혼이라는 거는 뭐다? 하나의 해결책이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살 것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는 관계를 개선시키던가, 하나는 이혼을 하던가, 관계를 끊어내던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이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서워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최악이다. 인간으로서도 최악이고 부모로서도 최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여러 가지 주제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천재 아는 변호사였습니다. 조떼꾸알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